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저 아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 또 뵈니까 또 기분이 남다르네요. 네, 뭐 처음 보는 저를 뭐 처음 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알아보신 분이 계시니까 또 힘도 나고 그러네요. 자, 저는 그 우리 강의객서에 수록된 양력처럼 주로 이제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네, 활동을 해서 법무사는 요번에 이제 처음 강의하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처음 제가 강의 등단을 할 때 법무사 쪽 뭐 강의를 한번 특강 같은 걸 한번 진행한 적은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뭐 제대로 된 이제 순환 강의를 해본 적은 없고요. 주로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 시험 그러면 뭐 법원행시 뭐 5급 공채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신림, 강남, 노량진 이런 데서 이제 제가 활동을 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뭐 법무사 시험은 예전부터 관심은 컸는데 그 강의를 하지는 못했던 게 제가 소개했던 이제 윌리비스 한림법학원의 법무사 프로그램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법무사 언젠가는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지 했는데 기회를 못 갔다가 이번에 이제 합격법학원에서 기회를 주시는 바람에 여러분들을 이제 처음 만나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이고요. 일단 12월 중순 기본 강의가 이제 처음 개강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또 저를 조금 알려드리기도 해야 되고 인사도 드려야 되고 거기다가 또 우리 또 공부 방향 선동주와 이제 강의를 수강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보시면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미리 보기 특강을 이제 개최를 합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헌법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고요. 헌법 중에서도 이제 가장 출제비중이 높은 기본권 파트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압축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개관 매핑하는 의미에다가 이제 최종 정리까지 그래서 이제 헌법 공부를 처음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옳은 것인가라는 올바른 공부 방법 에서 출발해가지고 결국 이제 나중에 시험장 가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할 때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처음 첫 단추가 끝 단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를 이제 잘 메우게 되면 마지막도 이제 아주 결에 맞게 탁 떨어지게 단추가 이제 메워지는 자 이런 이제 작업들의 첫 출발과 이제 마무리 그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감 잡으신 걸로 책을 보시고 꼭 제 강의가 아니고 제 교재가 아니더라도 모든 강의나 교재에서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과 똑같은 내용들이 전수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를 개인적으로 학습하시든 다른 강의를 들으시든 간에 오늘 이제 진행하는 이런 이제 공부 방식들을 이제 좀 추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다면은 어떤 분들 뭐 어떤 강의를 듣고 교재를 이제 보는 분들도 동일한 이제 효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사 시험에서 헌법 과목은 그 비중이 많이 높진 않죠, 그죠? 그래서 20문제 나오고 좀 약간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과목일 수도 있는데 이 법원직 계열의 시험들이 보면은 이 헌법을 놓치지 않습니다. 법원직 이제 9급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법원행시 시험도 그렇고 법무사 시험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제 법원이 주관하는 이런 시험 계열들이 보면 헌법을 이제 최고 비중은 떠나서 이제 최고로 이제 자리를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 과목이 법무사 실무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해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이고 바탕이기 때문에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칫하면 이제 계륵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민사법이나 형사법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헌법 이거 뭐 공부 기회를 놓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할 수 있는데 놓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은 여러분들이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당연히 비중을 두시는 것도 맞는데 그렇지만 이제 헌법은 조금만 투자를 해도 확실한 효과들을 또 만들어주는 사법시험 시절 같은 경우는 효자 과목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투자 대비 이제 그 가성비가 있는 과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민사법이나 이런 과목들 다른 과목들을 보면은 계속 이제 열심히 유지해도 점수가 보면은 크게 막 변동되거나 크게 신장되거나 이런 경험들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헌법은 약간만 이제 진지한 투자를 해주시면 성적이 확 오르고 그 오른 성적들이 또 멀리 달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만 해주면은 한 번에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위치들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런 과목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헌법이다 하면은 최고법에서 좀 막연하고 우리 일상에서 먼 법처럼 느낄지 몰라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우리 일상하고 또 제일 가까운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민법이나 이런 것보다 헌법이 요즘은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그 12.3 계엄 터지면서 우리가 헌법 공부 뭐 그전에도 많이 했지만은 특히나 이제 헌법의 이제 의식 뭐 헌법관이나 국가
국가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투출해지는 우리 이제 시민들이 더 민주 시민이 되어가는 이러한 계기들을 이제 겪으면서 헌법이 우리 일상 속에 있구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공부하다 보면은 더더구나 그렇다는 걸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기본권 이제 들어가는데 먼저 헌법의 전체 구성을 이제 한번 간단하게 보고 왜냐하면 헌법은 다 이제 맥락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논리 구조들이 보면은 다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들이 이제 주가 되겠지만 그 개별적인 어떤 주제나 쟁점들이 보면 또 논리적으로 다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들을 먼저 알고 출발하게 되면 헌법이 좀 해볼 만한데 재밌는데 이런 재밌는 과목으로 흥미가 이제 유발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헌법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제 기본권 파트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죠. 헌법은 이제 국가를 조직하는 최고법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최고의 위치를 가지는 국가 조직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제 최고법이다라는 건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그죠? 자, 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뭐냐? 그다음에 이제 조직 사항들을 이제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 전체를 이루는 이제 골격이 됩니다. 자, 이제 국가라는 거는 옐리네크라는 이제 독일 학자가 그 3요소설을 처음 만들었어요. 국가는 뭐 여러 가지 포괄적인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겠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세 가지가 국민, 영토, 주권이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이제 초등사회죠. 초등학교 사회 에서도 요즘 다 배우던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자, 그래서 3요소 국가 3요소설이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 자, 이 3요소설이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는 국가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본질로 한다라고 해서 그 이론을 판례로 지금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 시험에 나와요. 판례 중에 보면은 시험에 맨날 나오는 기출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이 3요소설의 기초를 두는 문장이고요. 헌법천원 들어가면 거의 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맞닥뜨리는 이런 판례 논리인데 자,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거를 이제 한번 되새기시고 자, 이 국가 3요소를 이제 다루는 것들이 이제 헌법총론이죠. 네, 헌법은 크게 이제 3편으로 구성되는데요. 헌법청론과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이렇게 세 가지 편으로 나누는 것들이 교수님들의 일반적인 기본서 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헌법청론은 헌법 전반의 이제 일반 이론들을 다루는데 그게 국가 3요소를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에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이 되는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 헌법 1조 1항에 이제 법률로 정하도록 미루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적법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국적법의 내용을 검토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토가 이제 3조에 있는데 이 4조에 이제 평화통일조항이 이제 유신 때 들어오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요게 충돌을 빚고 있거든요. 3조와 4조가. 그래서 그 충돌에 기초하는 이제 조화적인 어떤 그 이론의 논의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많이 어렵지 않은 몇 가지 논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삼습니다. 자, 헌법청론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 이 국가 3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권이거든요. 그 주권을 이제 누가 가지는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국민주권으로 완성되어 있잖아요. 자, 이 국민주권 원리를 배경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펙트럼들이 형성됩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계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민주권 원리를 기본으로 삼아 계열이 이제 형성되는데요. 자, 그게 6대 원리와 4대 제도입니다. 그래서 6대 원리 국민주권 원리로부터 평화국가 원리까지 6가지 원리와 그다음에 이 원리들이 이제 구체화된 국가 시스템 즉 제도 사항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4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선거제도부터 지방자치제도까지 4가지 기본 대의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4가지 이제 제도 시스템을 봅니다. 법제도. 그래서 6대 원리 4대 제도가 이제 3요소설에 기반을 두고 나오는데 이제 요걸 다루는 게 헌법청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이제 조직 사항은 이 조직을 국가를 조직하는 이제 목적이 있을 거고 그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방법 또는 이제 수단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사항으로서 이제 구현될 텐데요. 자, 그 목적은 바로 이제 인권이라고 하죠. 인권. 네, 그래서 그 인권이라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수단이라는 것이 이제 통치 구조로 이제 표현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목적을 다루는 것이 이제 기본권론.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이제 통치구조론인데
자, 이러면 이제 3편이 다 나왔죠.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이렇게 3편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요 목적에 해당하는 국가 조직의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을 이제 볼 겁니다. 기본권은 요 이제 칸이 조금 안 맞으니까 좀 내려보죠. 자, 기본권은 6대 인권 유형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포괄적인 기본권인 이제 인간존엄 행복주권 10조와 그다음에 이제 11조의 평등권 조항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이제 적용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그다음에 평등권. 예. 그리고 이제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우리 헌법제도 보면은 이 순서대로 규정돼 있어요. 10조, 11조. 그다음에 12조부터 23조까지가 자유권, 24조의 선거권과 25조의 공무담의권을 이제 참정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26조부터 청구권. 예, 그 이후에 사회권 이런 것들이 배치돼서 36조까지 이제 기본권을 이루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존평 자참청사에서 총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요걸 오늘 이제 한번 다뤄볼 텐데 뭐 전체를 다 보기는 시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항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정을 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대 인권 유형. 예, 요걸 이제 다룹니다. 자, 그리고 통치 구조는 간단하게 이제 대의제 국가의 이제 대의제 원리, 어떤 의미냐, 직접 민주제하고 대의 민주제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기초로 해서 대의제 국가는 권력 분립이 필수예요. 그래서 국민이 직접 나라를 운영하는 모습이 아니라 대표기관에게 믿고 맡기는 이런 형태의 이제 국가 운영이다 보니까 이 믿고 맡긴 대표기관들이 국민을 배신할 수도 있고 경로를 이제 부주의로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상식적으로 통제하고 이럴 필요 때문에 정당제도나 또 올바른 대표를 뽑아야 되는 선거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대 제도가 이제 있겠지만 그게 이제 4대 제도예요. 4대 제도인데 이제 4대 제도 외에 나머지 제도 요소들, 나머지 이제 제도적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데 아까 우리 대의제 국가에서는 권력 분립이 필수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권 분립. 자, 삼권 분립의 이제 구체적인 요소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게 통치구조론입니다. 그래서 그 국회, 그다음 대통령과 정부, 그다음에 이제 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이렇게 이제 다루죠. 자, 그래서 이제 숫자를 보시면 3요 소설, 6대 원리, 4대 제도, 6대 인권, 3권 요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뭐 숫자는 이제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국가를 조직하는 이제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론의 구성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기본권론은 일단 총론부터 출발합니다.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보유하는 자와 그 권리에 복종해야 될 존재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 기본권을 누가 가지는가가 이제 기본권 주체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권에 이제 복종하고 기본권을 실현해 나가야 될 이런 이제 준수자들은 누구냐 했을 때 요게 이제 기본권의 효력 문제입니다. 기본권의 힘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권의 이제 주체와 효력을 중심으로 하는 총론을 먼저 이제 개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신 다음에 자 기본권의 이제 총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그 필기 노트에 다 이제 순서대로 이제 진행할 테니까 거기 이제 뭐 가피를 하셔도 됩니다. 예, 가피를 막 하시고 좀 나중에 실수했다, 좀 아깝다 이런 생각 드시면은 학원에 요청하시면은 또 뽑아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이제 필기 그거 하시면 돼요. 자, 기본권 총론 이제 다뤄볼게요. 총론에서는 일단 기본권의 주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권의 주체. 이건 이제 다른 말로 기본권의 이제 소지자가 누구냐. 누가 기본권을 보유하는 자냐 이런 걸 이제 다루는 건데요. 자, 기본권의 이제 소지자는 우리 자연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걸 줄여서 자연국민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국민들은 뭐 견해 대립 없이 일반적으로 이제 인권의 주체가 되는데 무리가 없죠. 그렇지만은 아직 출생 전의 생명이거나 혹은 이제 사후 존재, 사자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생명의 가치나 인격의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이런 측면에서 약간 논의가 나옵니다. 일단 이 기본권의 주체는 우리 헌법 제2장에 가보면 헌법전에 가보면 제2장이라는 그
제목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법전의 구성 내용들도 보면은 모든 국민은 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주로 이제 우리 국적을 가져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나 국민의 자격을 직접 뭐 부여받지 않는 뭐 법인이나 단체 또는 이제 공적 기능을 수여받고 있는 존재들, 공적 분야의 주체들 이런 존재들은 이제 국민 자격을 갖지 않게 국민의 자격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이제 국민의 자격을 당연히 갖는다, 따로 갖는다라고 볼 수 없는 존재들의 이제 주체성을 이제 따지는 것들이 주된 이제 작업 분야예요. 자, 먼저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외의 존재들도 누릴 수 있는가가 이제 문제되는데 통속과 판례는 실질서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권 주체에 대해서 이제 먼저 실질서를 취하는 결과 실질설, 형식설이 아니라 이제 실질서를 취하니까 이제 확장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현재 판례 표현 중에 보면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단체도 공적 분야의 주체들도 제한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론을 제시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접근을 해보면 출생전의 생명인 이제 자연국민 관련해서 이제 출생전의 생명이거나 자, 혹은 이제 사후 존재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요거는 좀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죠. 초기 배아, 아직 이제 태아 이전에 보통 이제 법학에서는 이제 모태에 수정란이 착상하는, 즉 자궁에 착상한 단계부터 태아라는 이제 용어를 부여하면서 그때부터 어떤 법률관계의 주체성을 제한적으로 이제 인정하려고 하는데, 자, 근데 이제 그 이전의 단계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원시 생명체, 그냥 뭐 떠돌이 수정란입니다. 예, 그거를 이제 초기 단계의 배아 원시 생명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통속과 판례입니다. 이유는 아직 이제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주 불안한 존재한테 법률관계의 주체성을 인정하다 보면은 많은 법률관계가 제대로 태어나지 못해서 결국 이제 불안해질 수 있는 복잡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해서 부정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다음 태아로 이제 발전한 단계, 자 이제 모태에 착상을 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데 지금 우리 판례상 생명권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생명권 주체성만이 인정받고 있다. 요거 이제 오지문으로 신체의 자유 이런 거 이제 끼워 넣어가지고 오지문을 많이 만들죠. 예, 그래서 아직 신체 활동성까지는 상정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생명권만 기본권 주체성을 보유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 돌아가신 돌아가신 분,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생명은 없죠. 생명은 없기 때문에 뭐 생명권을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신체도 없고, 그러면 이제 뭘 논할 수 있냐면 이제 인격적 가치를 논할 수 있어요. 그 이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은 그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업적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이제 남기고 갔는데 그게 이제 사후에 훼손되거나 이럴 수 있는 위험들로부터 국가가 보호할 필요는 있다라는 인식에서 그러면 일정한 이제 권리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논의가 되는데 이것도 X입니다. 우리 판례가 사자라는 말은 지금 현재 이제 영혼이죠, 영혼. 예, 인간이 아니에요. 영혼이고 영혼이란 것이 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아직 확립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상태의 존재에게 어떤 권리 주체성을 직접 부여하는 것들은 무리다. 자, 현실 세계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데 다만 초기배하고 비슷하게 그가 쌓아놓은 이제 업적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보면 그 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파생적인 효과들을 갖게 되죠, 그죠? 그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성이 생겨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죽어도 명예라는 것은 그 죽음과 동시에 당연히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명예나 업적과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존재들이나 다양한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초기배하고 비슷한 논리가 이제 진행되는데 후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의 생전에 쌓아놓은 어떤 업적이 되는 것들도 죽은 이후에도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 형법에 가면은 사자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자에 대한 명예를 사후에 훼손한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사자도 후손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필요에서 어느 정도 그 인격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그 자체가 권리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논리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대부분 X죠. 대부분 이제 X인데 이제 태아는 생명권에 한해서 동그라미가 이제 쳐지는 요런 이제 그 결론들을 잘 이제 구별하셔야 되겠고, 자 이제 근데 공통된 결과가 하나 있어요.
공통된 기호가 뭐냐면 이 모두가 뭐 X, 뭐 세모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보호의 필요성 또는 이제 국가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보호 가치라고 하는데요. 그 생명의 가치나 그 사자의 생전에 쌓아놓은 이제 어떤 인격적 가치 이런 것들도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보호 가치는 모두 긍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죄도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보호 가치는 인정하고 있다. 자, 요거 이제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봤듯이 이제 인격의 어떤 인격으로 그 개인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파생 가치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비하 같은 경우도 이제 생명의 연속성, 생명이란 거는 양도 일단 할 수 있는 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연속적이고 이제 지속적인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런 연속적인 발전 과정이기 때문에 그 초기의 어떤 발생 단계부터 어느 정도 보호 가치는 있다라는 게 판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초기 배아 사자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 권리를 누리는 주체는 안 되겠지만 국가가 보호해야 될 가치는 맞다. 생명의 가치, 인격적 가치 이런 것들이 보호는 된다. 자, 이런 뜻이 이제 마무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 국적이 없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데, 자, 이 경우는 이제 인간의 권리, 국민의 권리를 이제 구분해서 인간의 권리는 인정되는데 다만 이제 국민만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속성에 국민의 권리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요렇게 이제 보는 게 결론입니다. 이제 헌법학적인 이제 분류에 따르면은 기본권을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뭐 추상적인 권리냐, 구체적인 권리냐, 뭐 단순한 실정법상의 권리냐, 아니면 자연법상의 권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분류하기도 하는 그 경우들이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권리냐, 국민의 권리냐 이렇게 분류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만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권리냐, 아니면 인간성이 있으면 국적과 상관없이 다 누릴 수 있는 성격의 권리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건데 대부분이 인간의 권리입니다. 대부분이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인간의 권리에 속성을 갖는데 특정한 권리는 국적자만 누릴 수 있는 속성을 가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어떻게 하면 참정권 같은 것들이죠. 대한민국이라는 특정한 나라의 그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그 나라에 지분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 지분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참여권이 보장된다라는 이제 어떤 그 기초를 가지고 본다면 그 지분이 이제 국적이 되겠죠. 그래서 국적이라고 하는 지분 없이 한 나라의 특정한 나라의 정치에 마음대로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 권리가 이제 몇 개 있는데 그걸 좀 외우시면 좋아요. 우리 현재가 판례가 국민의 권리를 이제 참정권 그리고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는 이제 완전히 이제 국민의 권리는 아니고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두 문자로 좀 외우시면 좋아요. 거참 해가지고는 거참 외국인은 안 된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말을 만들어서 국민의 권리로 지금 판례상 확인된 게 요 두 가지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걸 외우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죠? 대다수에 해당하는 인간의 권리를 외우는 게 아니라 대다수에서 빠지는 예외 요 두 가지 몇 개 안 되니까 이 소수자원들을 외우시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거참. 그래서 거참 아니면은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가 문제가 되는데 자 이제 조금 옮겨서 보겠습니다. 법인 등 단체, 단체도 보면은 그 자체가 이제 뭐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국민 자격을 국조법에 의해서 따로 받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제 국민들로 구성된 것이지 그 자체가 국민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이. 그래서 이제 뭐 국내 기업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국민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자 어쨌든 사회에서 이미 그 자연인인 국민들과 어울려서 거래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들을 권리 주체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부터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 논리가 이제 공법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이제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법인든 단체도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어떤 사회 활동의 실체,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실체는 갖춰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실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유하는 조건으로 그렇다면 이게 정식의 법인이 아니어도 비법인 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이런 법인 성립 절차를 이제 완비하지 못한 상태의 어떤 조직이라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실체성을 보유한 것을 조건으로 비법인 단체들도 단체까지
자, 이런 단체까지도 주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비법인 단체까지 사회 실체성을 이제 인정받으면은 주체가 될 수 있는 계기인데, 자,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숙지가 되면 그러면 이제 공부 끝난 거예요. 비법인 단체의 이제 대표적 예 하나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거는 헌법재판론까지도 연결되거든요. 예, 정당입니다. 정당을 지금 이제 대원 판례, 헌재 판례 통설이 보면은 법인은 아니고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그 존재 지위를 인정받는 이런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법에 가면 그 법인 성립 절차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민법에는 가면은 법인 성립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법인이 되려면 이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특히 이제 비영리법인 것 같은 경우에 법인에 가서 법원에 등기를 하거나 하고 이런 이제 요건들을 갖추면 이제 법인, 즉 법이 정한 인간의 어떤 자격을 부여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법인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그 성립 규정 이런 것들이 정당법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은 법인이 될 수 있는 그 계기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법인 단체로서 헌법상 특권을 부여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이 나중에 헌법재판론에 가면은 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인가 아닌가가 헌법재판론의 관점에서도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권 주체가 되어야지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권 주체 이론에서 다루어진 정당이 나중에 헌법재판론 가면은 이제 헌법소원의 청구인 능력의 관점에서도 다루어지는 이런 이제 같은 맥락을 이루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체들. 네, 아직은 이제 이게 뭔가 문제되겠지만 뭐 감을 하시겠지만은 나중에 예를 보면 이제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뭐 국립 대학이나 공영방송사 뭐 이런 이제 존재들, 그래서 이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주체들도 기본권의 복종자의 의미를 넘어서 기본권을 소지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는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한적으로 긍정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판례 이제 문구를 그대로 써보면 어떤 공적 기관일지라도 대통령 등 자 공적 기관일지라도 그게 개인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거나 겸유하거나, 윤석열 대통령,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집무실에 청와대나 뭐 용산 같은 이제 집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는 국가기관이죠, 그죠? 그래서 업무 보는 과정을 누가 침해한다, 이런 게 문제되는 쟁점이라면 이제 국가기관의 권한 침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퇴근하고 자택에 돌아가서 관저에 돌아가서 사생활을 누리고 있는 과정에서 뭐 침해를 당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지위의 침해 문제로 다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개인의 지위가 정지당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지위를 겸유하는 이런 독임제 관청들 같은 경우에는 그 쟁점에 따라서 기본권 주체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혹은 또 국립대학이나 이제 공영방송처럼 그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가 이렇게 이제 관리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는 일이 주어진 이제 기능이 기본권을 실현하는 기능들, 기본권을 행사하는 기능들이 법에 의해서 주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지위가 또 겸유되는 경우죠. 그래서 기본권을 실현하는 기능, 그런 것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면은, 자, 이들도 그 한도 내에서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꺼내서 이제 따로 보면 좋은데, 요거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한번 표를 만들어 볼게요. 제 강의의 특징은 키워드, 두 문자, 그 다음에 십자 도표, 벤다이어그램, 이런 제가 이제 또 도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문자 같은 것들도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라임을 좋아합니다. 라임을. 두 문자를 만들고 키워드를 만들다 보면 이 라임이 이렇게 좀 그 음률이 이렇게 막 이렇게 성립이 돼야지만 잘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키워드들을 상당히 중시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요번 특강에서도 보면은 이런 십자도표나 벤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활용을 좀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그 필기노트에 다 이제 들어가 있죠, 그림으로. 자, 지금 이제 요 부분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확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개인의 지위를 겸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실현 기능을 부여받은 경우, 자, 이 두 가지 예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설명드릴 때
포함됐던 내용이네. 자, 대통령 사건이 있고요. 대통령 그 노무현 대통령이 뭐 선거법 위반에 뭐 선거 중립 요청을 받고 뭐 이런 과정에서 헌법 소원 제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받아들여진 사건에서 대통령은 개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지위 침해 문제가 아니라 개인 자격의 지위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다면 그게 주장 취지라면 그러면 기본권 주체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장 사례도 하나 있는데 요거는 뭐 주민소환제도 이런 거 관련해서 나온 건데 요거는 출제율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셔도 대통령 이거는 출제율이 아주 높죠.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 실현 기능을 부여받은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요것도 설명에 이제 포함됐던 건데 국립대학이나 공영방송사 이런 경우죠. MBC, KBS 이런 이제 공영방송 같은 경우 어쨌든 다 이제 공적으로 운영되고 국가 관리가 이제 미치고 이러기 때문에 사적인 분야의 주제들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제 국립대학은 학문의 자유의 실현 기능을 부여받았고 그다음에 공영방송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즉 기본권의 실현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 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제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이제 예들을 이제 잘 수집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볼까요? 이제 물결 표시를 보시는데 이게 결국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들이 결국 또 이 말이에요. 다 같은 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이제 같은 말들인데 우리 헌재가 이제 표현법이 우리 헌재가 쓰는 이제 문장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상들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나오고 있을 뿐이지 그 의미는 사회 실체성이라는 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회적 존재의 대표적인 표현이 개인이잖아요. 개인.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실체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면은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라도 기본권의 주체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이론들이 이런 이제 용어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사회 실체성이라고 하는 기본 용어가 요렇게 이제 파생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이런 이제 단어들이 이제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문장들을 다 읽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권 주체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의 효력적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기본권의 힘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어떤 권리든 권리가 있으면 기본 세트가 주체와 효력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권의 효력을 이제 볼 텐데요. 자, 요거는 이제 기본권의 수범자 개념입니다. 자, 수범자 이런 용어들 좀 뭐 많이 안 쓰는 용어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험에는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제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이제 보통 사람의 언어로 막 얘기를 하고 보통 사람의 언어로 이제 이해할 때는 보통 사람의 언어로 이제 이해하는 것들이 좋지만 좋아요. 그러나 이런 이제 판례가 쓰는 용어들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의 언어로 이해하되 결국 마무리는 법적인 용어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기본권 규범의 헌법 규범의 준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권 규범을 포함하는 헌법 규범의 복종 준수자가 누구냐 이걸 이제 다루는 겁니다. 기본권은 이제 공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국가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자유를 훼손하고 하는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 이게 이제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효력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는 즉 이제 현대 입헌주의로 넘어오면서는 사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도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대사인적 효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자체가 이제 시험의 대상이 되기는 그렇게 뭐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그 대법원의 간접적 대사인적 효과설, 그거 간접적이다, 직접적이지 않다. 그거만 캐치하시고 그 기출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만 이제 읽어낼 수 있으면 되는데요. 대국가적으로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국가작용도 보면 그 속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행정작용을 포함하는 이 국가작용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학계에서 권력작용과 관리작용과 국고작용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은 공법적 행위인데 그 국고작용이라고 분류되는 거는 그 사법적 행위에 불과하다. 사인들의 행위하고 똑같다 실질이. 이래가지고는 공법 분야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어떤 구제나 어떤 뭐
심판이나 이런 걸 다룰 때 공법적인 소송이나 이제 공법적인 의미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민사적인 해결로 이제 넘겨버리거든요. 자, 그런 이제 이치들이 이제 여기서 발견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고작용이라고 하는 학문상 이제 국고작용이라고 이제 분류되는 행위들, 보통 이제 물자 조달이나 영리작용 이런 것들입니다. 조달, 영리작용. 우리 법무사 과목에는 이제 행정법이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행정법에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데 헌법학에서 다 같은 공법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용어들을 조금 이제 친숙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물자를 조달한다. 국가가 이제 필요한 물자, 공무원들이 쓰는 물자 같은 것들이 이제 부족하면 소진되면은 새로 구입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영리작용. 나라도 이제 그 경영을 해야 되죠. 국가 경영.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유지가 되지만은 이 세금을 기반으로 해서 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이런 이제 어떤 영리적 경제 활동 같은 것들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국고라는 말이 나라 국자의 창고 고자거든요. 나라의 곳간, 나라의 곳간을 이제 유지 관리하는 채우는 이런 이제 작용들인데 이거는 그냥 순수한 사법적 행위하고 똑같다. 개인들의 가게 운영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이 국고작용은 이제 사법적 작용으로 사법적인 행위로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그 결과 나중에 보면은 헌법소원으로 그 침해가 있을 때 헌법소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헌재 판례. 자, 그다음에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국가배상 청구 자를 통하는 이제 구제는 어렵다라고 하는 판례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가배상을 통한 구제도 안 된다. 이쪽은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 민사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국가배상법에 따르는 국배법에 따르는 국가배상이나 헌법소원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법에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헌재법에 가면은 68조 1항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삼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권력 작용, 공권력 작용만 대상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사법 작용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공법 작용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소원의 대상 적격을 애초에 못 갖춰요. 명문의 규정 때문에. 그러다 이제 국가배상법은 이제 다 같은 이제 사용자 책임 제도를 구현한 제도인데 그 민법에 가면 공동불법행위 한 유형으로 사용자 책임이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사용자가 이제 국가나 공공단체면은 국가배상법.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민법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는 건데 우리 대법원이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들거네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국가가 행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실질이 이런 국가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사법적 행위에 불과하다면 이거는 민사법의 영역에서 다룰 문제지 이런 국가배상법이라고 하는 공법의 영역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영역을 분별해 버리거든요. 그 결과 이제 국가배상이 아니라 민사배상을 통해서 구제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결론들을 잘 체크하시는데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또 확장을 해야 될 이제 내용들이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 국가 작용은 국가가 행하는 작용을 크게 학술상 세 가지로 유형화시키는데 자 권력 작용과 그 다음에 관리 작용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고 작용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눈다고 했죠. 국고 작용은 단순한 사법상 행위에 불과하고 통설 판례에 따르면 자 굳이 공법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특권적인 지위로서 따로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권력 작용이나 관리 작용까지만 공법적인 행위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법 분야에서 다룬다. 이래가지고 이제 영역을 구분하는 게 일반적인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역 구분법이 이제 적용된 거예요. 국고 작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공법적인 색채가 없는 이런 이제 국고작용 같은 경우는 민사법이나 이런 사법으로 다룰 영역이지 공법, 헌법재판소법이나 그다음에 국가배상법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사인주교과는 그 뭐 이론적인 체계 하나만 이제 숙지하시면 된다고 했죠. 근데 개인이 개인에게도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이제 배경이 중요한데 요거는 그 기본권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성격에서 도출됩니다. 기본권은 말 그대로 이제 개인이 가지는 권리죠. 개개인이 가지는 권리인데 다만 이게 입헌주의,
자유주의 사상에, 자유주의적 입헌주의 사상에 따르면은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기본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라는 자유로 대표되는, 자유와 평등으로 대표되는 이런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서 있는 존재이지 그 자체로서 자기 목적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차원의 권리이자 공동체, 즉 그 국가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질서 체계이기도 하다. 국가가 있게 만드는 존재의 이유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의 질서성, 이게 이제 객관적인 이제 질서성, 자, 요게 파급 효과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개인이 개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의미를 이제 부여받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하나의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이제 구성원들이 자꾸 이제 그 모일 때마다 출석도 안 하고 자꾸 막 그러면은 구성원끼리도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우리 구성원인데 왜 이렇게 참여가 미진하냐? 왜 이렇게 이제 불성실하냐? 좀 참여해라. 예, 지켜라 회칙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공동의 질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그 구속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항목이 된다. 라는 이제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이제 민사적인 어떤 침해나 분쟁이 문제됐을 때 주로 이제 민사법정에 멱살 잡고 이제 재판받으러 갈 텐데 이때 이제 그 재판관들이 이런 기본권을 적용해서 재판을 내릴 수 있는가 직접 적용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데 그때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본권이 개인들의 어떤 사적인 분쟁에도 적용은 될 수 있는데 대사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쟁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는 못 쓴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게 이제 간접적인 대사인적 효과만 인정하거든요. 간접적 대사인요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간접적이다. 요 포인트만 잘 적어내시면 돼요. 직접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민사법정의 재판관이 어떤 사법상의 분쟁을 원피고의 분쟁을 공법인 기본권 규범을 쓸 수도 있고 뭐 11조의 평등권 조항 이런 것들을 막 쓸 수도 있고 뭐 민법에 가면은 2조의 권리남용 금지 조항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민법 2조를 쓸 수도 있고 다 가능하다. 이러다 보면은 둘 다 적용하다 보면은 논리적인 부조화가 나와요. 왜냐하면 공법은 사법과 다르게 균일성이 요구되죠. 그죠? 예. 그리고 사법은 자율성이 강조되잖아요. 사적 자치.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간접적이지 않고 이제 직접적인 수단으로 이제 적용을 해버리면 자, 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공법이 추구하는 균일성 또는 균등성이죠. 이 공법할 때 공짜가 균등할 공짜입니다. 균등할 공짜. 그래서 나라의 운영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에 주어진 질서이기 때문에 다 같이 똑같이 지켜야 되고 똑같이 누리는 이런 이제 균등성을 이제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일성을 요구하는 법이다 해서 공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민법이나 이런 이제 사법들은 어때요? 사법들은 개인사자를 쓰죠. 개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보장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은 이제 사적 자치, 다른 말로 하면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 균등성 또는 균일성과 자율성이 서로 대척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법 규정인 기본권 규정과 사법 규정인 2조의 민법 2조의 권리남용 금지 조항 이런 것들을 막 동시에 적용하다 보면 결국 이제 이 논리적인 부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자 부조화를 일으켜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재판이 그때마다 결론이 다 똑같은 사안인데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막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조화를 막자면 그냥 간접적인 적용만 하자. 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이 민사 분쟁에는 그 민법 조항이 적용되는 게 직접적인 해결 수단으로 적용되고 다만 이제 헌법은 그 권리남용 금지 조항의 이제 의미를 분석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기능함으로써 간접적으로만 투영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법 조항의 자, 민법 조항의 의미를 자, 분석하는 요걸 이제 해석이라고 하죠. 해석. 자, 의미 분석의 기준이 됨으로써 자, 간접적으로만
수용되어야 하지 직접적인 해결 수단이 되다 보면 이런 논리적인 부조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해가자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거죠. 대법원 판례는 사인들 간에 일어나는 어떤 민사적인 어떤 침해 사례들, 법익 침해 사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정으로 이제 끌고 오게 되면 사법을 적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사법을 적용해서 그 계약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따져볼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헌법의 어떤 인간 존중 또는 뭐 평등의 원칙 이런 이제 이념들의 기초에서 이게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런 걸 이제 평가하는 하나의 이제 요소로서 쓸 것이지 이걸 직접적인 어떤 재판 규범으로 쓰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리적인 충돌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간접적 대사인적 효과설이거든요. 그래서 요 간접적이라는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요게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 자체가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그 기출 지문에 형성이 되니까 요런 이제 키워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대법원 판례를 묻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권의 효력이 이제 전부 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의 이제 보호 의무라고 하는데 중요한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권의 효력이 아까 그 이중성 봤죠, 그죠? 그 이중성이 또 이제 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하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이제 항목인데, 자, 기본권의 보호 의무.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좀 특정한 주제입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떤 상황 조건 하에서 적용되는데 우리 헌법 제 10조 후문에 가면 이제 이 근거 조항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일단 그 행위 상황이 바로 이제 개념이 돼요. 기본권 보호 의무 이제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사인에 의한 기본권 가치의 훼손이 있을 때 이걸 국가가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적극적인 자세, 이걸 이제 요청하는 이제 내용들로 구성되거든요. 포인트는 사인이 기본권 법익을 해하는 이런 이제 문제 사안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본권은 국가가 직접 나서 가지고 국가가 어떤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못 한다 이래 가지고 이제 기본권을 자유를 침해하고 이런 것들이 대다수겠지만 어떤 경우는 개인이 개인의 어떤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법익을 훼손해서 그때 이제 국가가 왜 제대로 보호를 안 해주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 리딩 케이스가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사건이라고 해서 교특법 사건을 이해하시면은 이 의미들은 한목에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일단 근거가 10조 후문에 있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출제 대상이죠. 10조 후문에 가면은 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기본권 보장 의무를 이제 명시하는데, 다만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론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누가 어떻게 뭐 육하 원칙에 기초한 뭐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없고 그냥 막연하게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만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 과제만 부여를 했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포괄적 기본권 보장 의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포괄적인 보장 의무 조항이 이제 10조 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포괄성에서 이제 바로 도출된 게 뭐냐면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론 누가 언제 어떻게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내용들은 결국 이제 그 대표 기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제 입법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입법권을 포함하는 이제 대표 기관들의 선택의 몫이다라고 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광범한 이제 입법 형성권, 광범한 형성권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광범한 국가의 형성권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역이란 말이에요. 포괄적이라는 것이 광범한 선택권 분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권 침해를 다룰 때는 보면은 과잉금지 원칙, 비례성 원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침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데 여기는 이제 그걸 쓰지 않고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쓰거든요. 과소금지라고도 합니다. 과소금지. 네. 너무 지나치게 적게 보호하면 위헌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아주 완화된 심사 기준을 통해서 단순한 합리성 정도만 가지고 심사를 끝내버리는 이런 이제 심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맥락이죠.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어서 광범한 형성권 분야이기 때문에 형성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엄격한 심사 기준이 아니라 아주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심사한다. 자, 요 이제 세 가지 논리 전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잡아 끌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리딩 케이스를 한번 보시게 보면 교특법 사건이라고
교통사고 처리법 특례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자, 사건. 자, 요걸 이제 한번 보시는데 지금은 좀 다루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정리된 내용들을 이제 조금 감지해 두시고 나중에 책을 보실 때, 그때 이제 대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들이 자동차를 뭐 거의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걸 이제 자동차 문화의 대중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어떤 그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회복되고 나서 이제 차를 몰다가 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은 가해자로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시대거든요. 자동차 문화의 대중화. 그러다 보니 이걸 그냥 막연하게 형사처벌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결국 어느 순간에는 5천만 전 국민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놓여요.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의 전과자화 방지를 위해서 특례, 즉 교통사고 처리에 형사처벌을 배제하는 이런 예외 법칙을 두게 되는데, 그래서 종합범위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10대 이 당시 이 법이 이제 10대 중과실 뭐 해가지고는 하여튼 뭐 너무 이제 그 불법성이 큰 이제 10대 중과실이나 업무상 과실만 아니면은, 그리고 또 사람이 죽은 경우만 아니면은,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검사의 기소를 금지하는 비형벌화 대책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자 여기서 우리 헌재가 그 중상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개정되고 하는데, 그러나 신체의 자유의 침해로부터 국가가 이제 보호할 의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 의무는 위배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를 또 전개하는 이 부분이 이제 특색이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이 교통법의 내용은 모든 상해 교통사고의 이제 피해 중에 사망은 안 됩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이게 뭐 치사든 뭐 고의살인이든 간에 이거는 이제 기소해야 되고,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상해일 때는 기소를 차단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해도 보면은 단순 상해도 있고 중상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죠? 그걸 구분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모든 상해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보험이나 그 가해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어서 이제 금전적인 어떤 보상이 투철하다면, 그러면 형벌 쪽으로 가지 말자. 이제 검사의 기소를 금지하자, 이런 이제 비형벌화를 도입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보시면 모든 상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위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상해를 대상으로 해서 비형벌화를 추구하다 보면은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냐면, 우리 헌법 27조 5항에 가면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형사소송 구조에 따르면은 형사 피해자는 소송 관여자가 아니죠. 형사소송 구조는 검사, 법관, 피고인, 이런 3당사자가 이제 운영을 하는 구조고요. 피해자는 여기 이제 관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헌법이 절차 적정성의 보장을 위해서, 즉 적법 절차 원칙의 관점에서 그 피해자의 얘기도 안 들어주고서 내려지는 어떤 판결들이 결국 항상 비판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정한 어떤 재판 절차의 이제 그 명분을 위해서 피해자가 이제 원하면 재판정에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권리로서 주겠다라고 해서 헌법 27조 5항에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상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재판정에 서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자 문제가 된 게 이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재가 단순한 상해를 넘어서 죽지 못해 사는, 바로 이제 뭐 사망 직전 단계의 중상해 피해자까지도 비형벌화를 적용하는 것들은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이 이제 재판 절차 진술권이죠. 그래서 중상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까지 재판 절차 진술권 행사를 막아버리면은 이거는 침해다. 그래서 이제 위헌이 떨어져요, 이 법은. 자, 근데 이제 비형벌화 수단, 대책, 요거에 아까 봤듯이 사인에 의한 기본권 훼손, 즉 가해 차량에 의한 피해자의 어떤 신체의 자유의 훼손에 대해서 국가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보호의무가 이제 또 논점이 돼요. 이때 자 이제 기본권 항목이 달라집니다. 가해자에 의한, 즉 사인에 의한 자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보호의무. 자 이걸 이제 위반한 거 아닌가 했는데, 이거는 우리 헌재가 준수되었다, 위반 없다라고 했거든요. 요 부분이 이제 출제율이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위헌이라는 결론만 안고 있으면 자 요런 논거들은 유추가 가능한데, 그죠? 추론이 가능한데, 요 논거는 위헌이라는 결론부터 추론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 때문에 위헌은 나왔지만은 요것 때문에 위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보의무 위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게 교통법 나오면 항상 나오고 또 반대로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뤄보자 하면 꼭 나오는 리딩 케이스란 말이죠. 그래서 형벌이란 것은 보충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벌의 보충성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 판례에서 확인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형벌의 보충성이라고 하는 속성 이념. 자, 형벌은 이제 워낙 가혹한 국가작용, 침해 작용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작용에 비해서 최후 수단으로서만 고려돼야 된다. 이런 이제 보충성 이념에 따를 때 형벌 말고도 이런 교통사고를 이제 줄이고 예방하고 교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대책들이 있다면 형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운전면허나 이런 자격제도를 강화시키고 또 국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피해 보상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적 사후적인 예방이나 교정을 위한 방법으로서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벌이 당연히 이제 나서야 될 그런 이제 무조건 나서야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닐 수 있다. 이래서 우리 헌재가 형벌의 보충성 관념을 가지고 그래서 기본권 보호 의무의 위반은 없다. 과소하지는 않다. 보호가 이렇게 이제 봤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요 포인트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기본권 보호 의무가 끝났고요. 이제 기본권의 갈등 논의로 이제 가보시는데, 자 기본권의 갈등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각자 이제 기본권의 주체로서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권리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재벌 기업이 자신의 어떤 그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쓰다 보면은 근로자들의 어떤 사생활도 침해될 수 있고 워라밸도 침해될 수 있고 근로의 권리도 침해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기본권의 행사가 기본권의 침해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지금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기본권의 갈등,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이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충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자, 기본권의 갈등을 이제 보시는데 서로 이제 기본권을 주장하거나 또는 한 사람이 단일한 사안에서 여러 기본권을 복수의 기본권을 막 동시에 주장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요걸 이제 경합과 충돌 또는 충돌과 경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권 규범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해 조절의 이제 문제들이거든요. 이해관계 조절. 자, 이제 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의 충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서로 각자가 조화롭지 못한 권리를 주장할 때 어떻게 이제 국가가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요 위에 거는 한 사람이 단일한 사안인데 너무 많은 복수의 기본권들을 주장했을 때 이걸 다 판단해 줄 것인가, 가려서 판단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건데 이 경합은 이제 소송경제 이론이라서 원래부터 있던 이론입니다. 예전부터 있는 이론인데 자, 경합에서는 이제 이론이 보면 일반적인 규범과 특수한 규범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면 특수한 것들이 적용이 앞선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은 후퇴한다. 이런 이제 특수규범 적용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그 사안에 가장 밀접한 가장 직접적이다. 다른 말로 이제 가장 밀접한 기본권을 우선 적용하면 된다. 그러면 다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제 이론이 있고요. 아니다. 국민이 기본권 주체가 이제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장이라면 다 돌봐드려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기본권을 다 전부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견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헌재는 개별검토설을 취합니다. 개별검토설. 그래서 사안마다 그때 가장 적합한 이론들을 그냥 툭툭 꺼내서 써요. 서랍장 안에서 오늘 마음에 드는 양말을 꺼내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뭐 이게 특수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론적으로 제시가 가능하면 이게 특수범이니까 적용이 앞선다. 더 우위다, 가치가 높다, 막 이런 이제 이론들로서 이제 끌어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이 사안의 경우는 뭐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와 뭐 여러 가지가 행복 추구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동시에 문제되지만은 이 사안의 본질이 언론 출판 영역의 규제로서 표현의 자유가 가장 직접적이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간추려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아무 표현 없이 그냥 다 그냥 판단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결국 개별 검토술이란 거예요. 그때마다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종합하여 해결한다라고 스스로 그 법칙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 헌재가.
자, 그다음에 기본권 충돌은 이제 각자가 서로 이제 뭐 어떤 모순되는 이런 기본권들을 막 주장할 때 이럴 때 이제 해법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때 이제 나오는 이론은 이익형량 이론과 규범조화 이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익형량 이론, 그다음에 규범조화 이론. 이익형량 이론은 서열 이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기본권마다 이제 랭킹을 부여한 다음에 그 랭킹에 따라서 우위, 선후를 가리는 이런 이제 법칙인데 이게 아주 쿨하죠. 아주 쿨한 결론에 이르지만은 그러나 모든 기본권을 다 줄을 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것도 한정적으로만 이제 이론들이 확인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안에 다 이제 보편적으로 쓰기는 좀 힘들어서 한정적으로만 이제 쓰이고요. 그런데 이제 규범조합법은 이제 뭐냐면 기본권 규범, 즉 충돌하는 기본권 규범들이 모든 규범들이 다 조화롭게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제 절충점을 찾는 이런 이제 절충점을 모색하는 이제 이론인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막 있지만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가 쓰고 있는 이론이 뭐냐면 과잉금지 이론입니다. 과잉금지 또는 이제 비례성 이론이죠. 비례 원칙. 자, 그래서 비례 원칙 이론 또는 과잉금지 이론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간의 어떤 권리가 충돌할 거를 대비해서 대부분 법들이 있어요. 대표로 뭐 도로교통법, 집시법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도로교통법, 서로 먼저 가고 빠르게 가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충돌할 수 있고 저촉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도로의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가지고 빨간불일 때는 주행하지 말고 파란불일 때만 주행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규칙들을 주잖아요. 이런 이제 법들이 결국 이제 각자의 기본권 행사가 이제 충돌될 수 있는 상황들을 질서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 법치국가들은 기본권 충돌 상황들을 대부분 법으로서 지금 이미 미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이제 그 법이 너무 이제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개인들의 어떤 개인들에게 제약을 발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화로운 결론들을 찾아가는 이론을 일반적으로 이제 채택을 하거든요. 우리 현재가. 그래서 이제 규범조화 이론은 이제 과잉금지 이론으로 이익형량 이론은 서열 이론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딱 맞춰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 보십시오. 이 과잉금지 이론은 보통 기본권 침해에 일반적으로 쓰는 심사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편적 이론이에요. 그러나 이런 이론들은 이제 한정적이지만 아주 또 쿨한 이런 결론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익형량 이론들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는 이제 경향이 어떻게 되냐면 또 똑같아요. 개별 검토설 그때마다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종합합니다. 자, 그래서 다 이제 개별 검토설이 우리 현재 판례다. 이런 이제 결론들에 이르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법칙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본권 총론의 마지막인데 요거는 이제 37조 이항의 해석론들이 주되죠. 자, 먼저 빨리 보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기본권은 최대 보장을 원칙으로 해서 이제 보장이 전제되어 있지만은 이게 최대 보장을 위해서 당연히 제한이 필수입니다. 제한이 있어야 최대한 보장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도로교통 질서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도로교통 법칙이 없다면은 이런 이제 법이 없다면은 서로 못 누려요. 서로 막 치고받고 막 침해의 결과만 나오지 서로가 원만하게 어떤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제때 가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진단 말이죠. 오히려 뭐 레이스 하듯이 서로 쳐받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서로 먼저 가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권은 어느 정도 일정한 질서가 부여돼야지, 즉 제한이 있어야지 서로가 다 같이 최대한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다라고 하는 이제 헌법 이념을 실현하자면은 일정한 제한, 합리적인 제한은 필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한이 이제 합리적이 되죠.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러야 되지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걸로 넘어가면 또 자유의 침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이 필수이지만은 그 제한의 합리적인 한계, 정당한지 한계 이런 것들이 이제 꼭 요구되는데 자, 이는 결국 이제 삶의 조화를 통해서 모든 삶이 조화롭게 됨으로써 최대한 보장을 받도록 하기 위한 이제 방법론들입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한번 37조에 가면 일반 원칙이 명시되어 있죠, 그죠?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한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한과 한계의 일반 원칙을 담고 있는데 그 요소를 이제 뽑아보면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네.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본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일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인권은 그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한 가능성을 두면서 그 앞에 이제 한계를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일 것, 본질을 침해하지 않을 것, 법률의 근거에서 이루어질 것, 법률로서 할 것, 세 가지 이제 한계가 있는데, 자, 이 중에 자, 중요한 것들을 이제 순서로 뽑아보겠습니다. 이제 법률 유보 원칙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법률 유보 원칙. 자, 유보라는 말은 이제 뭐 뒤집어서 보류라는 말하고 좀 유사한데 뉘앙스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유보되어 있다. 이 말이 어떤 국가 작용의 근거가 법률에 남겨져 있어야 된다. 그게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 유보로 한다는 말이 이제 남긴다는 뜻이거든요. 남긴다. 그래서 이제 법률의 근거가 남겨져 있어야지만 정당한 작용이다라는 걸 이제 관찰하는 법치주의에서 나오는 이제 또 원칙인데, 자, 법률 원칙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법률로서. 자, 요거 보면은 이제 쟁점이 이 법률의 의미, 그다음에 유보의 의미,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되거든요. 이 법률의 의미는 자, 실질서를 취합니다. 법률의 의미는 실질서를 취하는 결과. 결론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조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 제정자인 국회의 관여를 통해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률의 효과를 가지다는 게 통설 판례거든요. 그래서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특정한 조약은 국회 동의를 받아서만 대통령이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중요 조약 같은 경우들. 자, 그다음에 76조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긴급 명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 제도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명문의 규정으로 대통령은 긴급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명문의 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 법률 두 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권 행사로서의 입법 행위가 7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60조에 명시된 국회 동의 조약, 그다음에 요게 이제 76조에 명시되고 있는 긴급권 행사로서의 법률 제정, 긴급 입법, 요 두 가지인데 요게 이제 실질적 법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실질설은 헌법 이론의 그냥 99.9%가 다 실질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의미. 자, 요 의미가 이제 뭐냐 했을 때 우리 현재가, 자, 요거는 법률만으로 다 규정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법률의 근거, 그 본질적인 근거를 두라라는 의미로 이제 제한적으로 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률로서의 의미라는 것이 모든 100%를 다 법률에 규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라는 이제 의미로 이해를 하거든요. 법률로서 의미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현재에 따르면은 법률에 근거만 마련된다면은 위임도 가능하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제 작용이 꼭 법률만으로 마감돼야 되는 건 아니고 뭐 행정입법, 시행령이나 그래서 이런 걸로도 이제 규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세트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 가면은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에 가면은 그 기본권 제한 요소들을 뭐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가능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근거하여다라는 이제 의미로 보다 보니까 처벌법규를 포함하는 형사처벌법규를 포함하는 모든 기본권 제한 법규가 자, 위임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처벌법규를 포함해서 위임이 허용된다. 그게 위임이 안 된다라는 오지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는 위임은 허용되지만은 형사처벌법규, 형벌법규는 그 강한 침해성을 고려할 때 위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의 오지문도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잘 이렇게 구분하셔서 하나의 틀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원칙들이 좀 있긴 한데 우리 그 뭐 필기노트에 있지만 요거는 지금 이제 개관하기는 조금 너무 세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음에
여러분 기본 강의 이제 들어가실 때 그때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본서에 다 써져 있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법률요보는 이제 요걸로 끝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잉금지 원칙, 이제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이 과잉금지 원칙 보는데요. 과잉금지 원칙도 이제 세세한 내용들은 기본 강의 또는 기본서를 통해서 이제 섭렵하셔야겠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근거 정도만 확인해 보는 용도로 끝내겠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은 이제 법치주의 이론이거든요. 법치주의 이론인데, 자 실질적인 법치주의. 자, 형식만 법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그 내용마저도 실질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이런 법에 기초한 어떤 국가작용을 구속하는 원리다. 그래서 실질적 정당성,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질적 정의 이념, 거기서 이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지 말 것, 이런 원칙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가면 37조 2항의 명문의 규정이 있었죠, 그죠?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자, 필요한 경우. 예, 이런 이제 법전의 문헌과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질설, 여기서 이제 도출되는 것이다 정도만 이제 확인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잉금지 쪽은 뭐 이론 문제는 나올 게 거의 없고, 거의 없고요. 있긴 하지만은 주로 이제 과잉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들이 나오겠죠,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압축 정리에서는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항목인 이제 본질 침해 금지 원칙, 요걸 이제 다루겠습니다. 요것도 시험에서는 거의 다루질 일이 없는데, 자 본질 침해 금지 원칙. 요거는 우리 판례의 역사요. 판례의 어떤 그 논리가 좀 변동되어 오는 역사 정도만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제 두 문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절액사상이라고 하는 두 문자를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절대설하고 이제 그 상대설이 대립을 하거든요. 절대설은 뭐냐면 이것도 십자도표로 짜버릴게요. 이 절대설은 절대적으로 훼손되면 안 되는 기본권의 고유한 영역이 있고, 그게 이제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밝히는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대설은 그런 이제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될 특정한 영역을 그 개별 뭐 수를 셀 수 없는, 열거되지 않은 권리까지 포함했을 때 수를 셀 수 없는 기본권에 다 적용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탐색을 포기하고 어떤 다른 심사 기준의 적용의 결과로서 상대적으로 케바케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상대설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설은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고유한 가치들을 막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인간 존엄설. 누가 봐도 이제 우리 헌법 10조에 있는 인간의 품격을 다루는 최고의 가치죠. 자, 그다음에 뭐 이거 아니면은 이제 핵심 영역설이라는 게 또 있어요. 기본권마다 이거에 없으면 그 보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이제 핵심적인 뭐 내용, 그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얘네가 역할을 못 해요. 인간존엄 같이 너무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뭐 기본권마다 저마다 갖고 있는 핵심 영역이 뭔지를 그때그때 막 밝혀내야지만 이제 구체화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이론들이 결국 이제 헌법재판 과정이나 이런 이제 본질 침해 금지를 다루는 헌법재판 과정에 그 과정들을 절차를 모호하게만 만들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상대설이 나오거든요. 상대설은 결국 이제 이런 기준들이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체성이 낮아서 이걸 이제 소송의 도구로 쓰다 보면은 소송이 산으로 갈 수 있는 심사 장기화,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옳은 방법이 못 된다, 절대설은. 그래서 그냥 기존에 이제 구체화되어 있는 기준들에 이제 의존시켜서 상대적으로 이제 접근하자. 그래가지고 이 견해는 이제 과잉금지설입니다. 과잉금지설. 자, 과잉금지 원칙은 이제 목적의 상성부터 법익의 균형성까지 4단계 법칙으로 나눠져 가지고 엄격한 이제 구획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구체화되어 있는 기준이라서 우리 헌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반적으로 헌재가 사용하는 더 구체적인 기준, 자, 이거는 이제 구체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기준들을 활용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이제 의존시키자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안이 과잉금지에 위반되면은 본질 내용도 침해했고, 반대로 이제 과잉금지에 위반되지 않으면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존적인 결론을 제시하자. 이런 걸로는 결론 제시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상대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절대설 중에 우리 헌재가 옛날에 보면 핵심 영역설을 취했던 판례가 있어요. 뭐 재판 청구권의 본질 내용은 최소 한 번 이상 법관에 의한 사실적 법적 판단 기회의 보장을 일컫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침해하는가를 다루고 이랬던 그 핵심 영역설을 취했던 판례가 있거든요. 근데 사형제도가 위헌이냐 합헌이냐가 문제됐던 사례에서는 우리 헌재가 상대설을 취해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사형은 중대한 법익이나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 필요한 필요악이기 때문에 필요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 과잉금지 원칙에 이제 의존시켜서 판단을 하는 이제 상대설을 취하는 게 또 사형제도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류와 비주류, 또 판례 변경권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 변경도 안 된다다가 주류 비주류를 나눌 수도 없을 정도로 몇 건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헌재가 이제 원칙론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좀 힘든 상태고요. 그래서 이 역사를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헌재가 핵심 영역설이라고 하는 절대설을 취한 적도 있고, 최근에는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상대설이라고 하는 과잉금지로 판단하는 이런 이제 견해가 지금 있어서 지금 판례가 이제 혼재하고 있다. 판례가 미확립 상태다. 요걸 이제 여러분 이제 물어보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절핵 사상, 핵을 줄이자라고 하는 이제 평화주의 사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두 문자를 짜놓으시면 순서대로 가셔야 됩니다. 절핵 사상.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 중에 있어요. 전이 중에. 그러니까 요거 정도만 대비하시면 이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권 총론의 이제 아주 이론적인 이런 체계들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포인트는 뭡니까? 권리가 있으면 그 주체와 효력이 기본인데, 보호 의무 이론이나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기본권 효력의 이제 확장론들이에요. 확장론들. 그래서 기본권의 효력이 이제 확장되는, 그래서 기본권의 힘이 서로 맞닥뜨릴 때, 기본권의 힘을 너무 많이 주장할 때, 그다음에 기본권의 힘을 국가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제약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어떤 법칙들, 이런 것들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기본권 효력의 이제 뭐 어떤 파생 법칙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권 효력의 파생 법칙.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단순화시키면은 기본권 분야에서는 크게 주체와 효력, 요 두 가지가 이제 주제가 되고요. 그 효력이 이제 확대되고 파생된 결과가 그 갈등 이론, 그다음에 제한과 한계 이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돼 간다. 뭐 기본권 보호 의무 이론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은 이제 총론으로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강론 들어갈게요. 강론은 양이 많죠, 그죠? 항목도 많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못하고, 우리가 오늘 이제 배정된 시간을 또 넘겨서까지 막 이렇게 특강을 진행하면 본 강의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피곤하실 겁니다. 여러분 일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중요한 것들 위주로 추려가지고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0분 휴식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